몸을 웅크리던 AMD가 뛰어올라 성능까지 우위를 점해서 인텔이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죠. 특히 인텔 11세대는 매우 실망적이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바로 성능을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좀 있어요. 꽤 있습니다. 꼭 알고 가야 할 이번 인텔 12세대의 특징들을 짚어볼게요. 먼저 공정, 인텔 7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텔 10나노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공정은 같고 이름만 7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 이건 인텔이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타사 7나노와 성능이 같아서 이렇게 바꿨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12세대 코드명은 엘더 레이크인데요. 6세대부터 이어져온 무슨 레이크와 결별한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예요. 이름은 비슷하죠. 구조적으로도 좀 특이한데요. 소비자용 데스크톱에서 빅리틀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빅리틀이 뭐냐? CPU 안에 빅코어와 스몰코어가 있어요. 인텔은 이걸 P코어, E코어라고 합니다.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땐 P코어와 E코어 모두, 높은 성능이 필요 없는 작업을 할 때는 스몰코어인 E코어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스몰코어는 성능이 낮은 대신에 전력을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전성비에서 이득을 가져가려는 거죠. 실제로 인텔이 E코어는 P코어보다 IPC도 낮고 클럭 자체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금 복잡해져요. P코어가 이제 기존이 몇 코어 몇 스레드 CPU 할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다 뭐 4코어 8스레드, 6코어 12스레드 이런 식으로 1코어당 2스레드잖아요. 그런데 E코어는 1코어당 1스레드예요. 이게 왜 복잡해지냐? 자, 현재까지 공개된 인텔 CPU 라인업인데 i9 12900K는 8P코어, 8E코어 구성으로 원래는 8코어 16스레드지만 8코어 8스레드가 더해져 이제 16코어 24스레드가 됐고요. i7 12700K는 8코어 16스레드 P코어에 4코어 4스레드 E코어 구성으로 총 12코어 20스레드, i5 12600K는 6코어 12스레드 P코어에 4코어 4스레드 E코어 구성으로 10코어 16스레드입니다. 이제 좀 헷갈리시죠? 원래는 모든 코어가 P코어였다가 이제 E코어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PCIe 5.0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CPU 직렬이라서 최대 1개 정도만 장착이 가능할 거고요. 나머지는 보드 칩셋을 통한 PCIe 4.0이 지원될 겁니다. 여기에 같은 5죠. DDR5도 지원을 해요. 특이한 점은 CPU에서 DDR4도 지원을 합니다. 두 개 동시에는 안 되고 이제 보드에 따라 달라서 뭐 같은 12세대 보드인데도 DDR5짜리가 있고 DDR4짜리가 이제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CPU 크기도 바뀌었어요. 기존 인텔 11세대 그리고 라이젠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약간 세로로 더 늘어났고요. 라이젠보다도 세로로 더 길게 늘어났죠. 그리고 소켓도 완전히 바뀌어서 1700 소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드 호환 당연히 안 되고요. 일부 쿨러도 호환이 안 돼요. 이 얘기는 지금은 성능이 더 궁금하니까 잠시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테스트 세팅 간단하게 나가고요. 일단 인텔은 DDR5, 라이젠은 DDR4를 사용했고요. 기가바이트 Z690 마스터 메인보드에 어로스 워터포스 360으로 상위급 3열 수랭 쿨러를 장착했어요. 자, 먼저 i7 12700K인데요. 어디랑 비교해야 할지 애매하긴 한데 12코어라고 하니 같은 12코어 라이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크라이 6입니다. 최신 AAA급 게임인데 기존 11700K는 확실히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12700K와 5900X는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죠. 게임 성능이 비슷해요. 호재던에서도 12세대가 소폭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3에서 5프레임 정도만을 리드하고 있죠. 그럼 온라인 게임 배그는 어떨까요? 배그에서는 인텔 11세대보다 확실히 성능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5900X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이게 아직 최적화가 안 돼서 그런지 그래픽카드를 라이젠보다 좀 못 쓰더라고요. 지금 로드율이 5%가량 계속 차이가 나죠.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같은 순간에서는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오버워치에서도 배그랑 비슷하게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좋진 않아요. 이게 업데이트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프레임이 정말 소폭 라이젠에 밀리죠. 개선만 된다면 비등하거나 살짝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인텔 12세대가 라이젠에 다 밀리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아무래도 최신 CPU다 보니까 게임이 최적화를 안 해줘서 그런지 게임에 따른 차이가 커요. 레데리2에서는 라이젠보다 소폭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선 또 인텔이 더 빠릅니다. 그래프로 와보면 퍼센테이지 표시는 모두 인텔 기준이고요. 위에 있는 건 라이젠 대비, 아래는 전작 11세대 대비예요. 먼저 온라인 인기 게임인데 일단 롤은 라이젠이 꽤 크게 이기고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도 라이젠이 이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패키지 게임으로 넘어가 보면 확실히 인텔 11세대보다는 많은 향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여기선 라이젠과 비교해서도 전체적으로 비등하거나 소폭 상위인 모습을 보여주죠. 이야, 11세대랑 비교하니까 차이가 좀 커요. 이게 그래픽카드 로드율에 혹시 또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RTX 3090으로도 모든 게임들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DDR5가 클럭이 더 높으니까 그래픽 로드율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RTX 3070을 꽂았을 때랑 로드율 추이는 똑같았습니다. 또 QHD나 4K 테스트는 왜 안 하냐면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CPU 변별력이 줄어요. UHD 모니터에서는 i3든 i9이든 프레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 차이로 인한 성능 비교를 보려면 해상도가 낮아야 돼요. 거기에 풀 HD가 대중적이기도 하죠. 작업 성능으로 넘어오면 먼저 시네벤치 R20입니다. 가장 빠른 건 5900X고요. 바짝 쫓아오는 게 12700K, 그 다음이 11700K예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인텔 11세대가 많이 느렸죠. 점수상으로도 12세대가 1.5배 높을 만큼 큰 향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5900X보다는 소폭 낮네요. 그런데 5900X는 12코어죠. 12700K는 8P코어이기 때문에 이 코어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싱글코어 성능이 라이젠보다 더 높긴 합니다. AVX2 성능도 한번 볼까요? 여기선 12700K가 소폭 라이젠을 이깁니다. 이런 특수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텔이 조금 우위를 가져가긴 해요. 다음은 브레이인데요. 여기서는 5900X가 10%가량 더 빠르네요. 작업 영역에서는 확실히 진짜 12코어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블렌더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700K가 소폭 5900X보다 뒤쳐졌습니다. 그래도 11700K를 보면 와, 정말 성능 향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은 i9인데요. 어떻게 보면 16코어 대 16코어고 다르게 보면 8코어 대 16코어죠. 뭐 어쨌든 둘 다 소비자용 라인업 중 최상위에 있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게임인데요. 아까 i7과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아까는 라이젠이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i9으로 오니까 이제는 인텔이 더 잘 나와요. 이게 i7이랑 이 코어 4개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런 걸 보면 게임 회사들이 인텔 12세대에 맞게 패치를 해줘야지 i7에서도 제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롤 같은 경우에도 아까 i7은 라이젠 대비 프레임이 더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 높습니다. B코어인 P코어가 같은데도 이런 걸 보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i9이 게이밍 성능은 i7보다 확실히 높고요. 반면 배틀그라운드는 아까랑 똑같았습니다. 역시 게임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프로 살펴보면 뭐 온라인 게임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인텔 12세대가 크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배그는 비슷한 모습이에요. 패키지 게임으로 들어와도 파크라이 6에서 차이를 더 크게 벌린 거 말고는 i7과 다른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게임에 따라서 i7과 i9이 게이밍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보통 8코어가 넘어가면 게이밍 성능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시네벤치를 먼저 볼까요? 여기서는 확실히 16코어인 5950X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10%가량의 차이로 거의 격차가 없고요. 인텔 12세대와 11세대를 비교해보면 1.8배 정도의 차이로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시네벤치 R23에서도 마찬가지로 12900K가 5950X를 거의 다 따라잡은 모습과 함께 싱글코어 점수는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V-Ray에서는 12900K가 27000점, 590X가
출시가 31,000점으로 5950X가 17%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블렌더에서는 5950X가 1분 20초, 12990K가 1분 27초로 10%가량만이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시네벤치 R20입니다. 인텔 11세대부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둔 거고요. 아래쪽에 CPU 이름이 나와 있고 퍼센테이지도 인텔 기준이에요. 이야, 11세대 동일 라인업 대비 51% 향상,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라이젠 대비 각각 5에서 10% 밀리는 모습이고요. 7집 압축 테스트인데 여기서도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5% 정도 각 라이젠 비교군보다 성능이 낮게 나오네요. P코어가 8코어 16스레드인데도 이 정도인 걸 보면 그래도 이 코어 성능도 무시 못할 수준인 것 같아요. 다음은 CPU-Z ABX2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i7이 5900X를 소폭 이기긴 합니다. 최신 CPU라서 최신 명령어에 좀 더 힘을 준 모습이죠. 여기는 블렌더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전 세대 대비 27%의 향상이 있었고요. 다음은 브레인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죠. 모든 코어를 빡세게 쓰는 작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라이젠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가정이나 회사에서 뭐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용으로 10% 차이,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체감은 안 되긴 하죠. 좀 가성비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DDR4와 DDR5의 차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차이가 안 나는 게임도 있는가 하면 DDR5에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게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라이젠이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냥 하나의 스펙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바로 레이턴시예요. DDR5는 클럭이 높은 대신 타이밍이 느려지거든요. 보시면 메모리 읽기 쓰기 속도는 빠른데 레이턴시는 더 느리죠. 그런데 요즘은 클럭 높은 게 게임 프레임은 더 잘 나와서 이 레이턴시 숫자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력 소모와 온도로 넘어와 보면 시네벤치 R23 기준 확실히 인텔이 동급 대비 전력을 좀 더 먹어요. i9이 무려 260W까지 올라갑니다. 온도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물론 이렇게까지 과부하를 줄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제가 사용한 쿨러가 이제 그래도 상급에 속하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반면 i7은 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Z690 메인보드도 슬쩍 보여드려야죠. 얘는 DDR5를 사용하는데 아마 이제 보급형 보드들은 DDR4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CPU를 장착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졌어요. 소켓을 열 때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예전 인텔 775 소켓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 점은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CPU를 장착한 다음에 이렇게 커브를 닫고 걸쇠를 딱 걸어주면 CPU 장착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쿨러 소켓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한 구형 쿨러들은 호환이 안 됩니다. 위는 맞아도 아래 구멍이 지금 남죠. 이게 호환 킷 같은 게 나오긴 할 텐데 요 점 참고를 해 주셔야겠고요. 공랭이나 수랭 쿨러 구매하실 때 유명한 제품이더라도 여기 뒤에 1700 소켓을 지원하는지 요 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좀 살펴봤는데 디자인은 그대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친숙한 거겠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램오버가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우선 DDR5 오토 부스터라고 해서 자동 램 오버클럭 기능이 있고요. XMP 지원은 물론이고 XMP 프리셋 자체를 임의로 기입을 해서 램 자체에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메인보드에서 로드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은 Z690 공통인지 모르겠는데 괜찮더라고요. DDR5 램오버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자, 이렇게 인텔 12세대 CPU 두종 i7과 i9을 비교해 봤는데요. 전 세대에 비하면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어요. 많게는 50% 정도의 향상이라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라이젠과 비교하면 이제 게임 성능은 우위이긴 하지만 근소한 우위에 지나지 않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라이젠이 소폭 빠르죠. 그런데 가격상으로 i7과 5900X, i9과 5950X에 비교해서는 인텔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i9이 의외로 작업 영역에서 선방했거든요. MSRP가 $100가량 차이가 나는데 성능은 단 10% 밀리니까 요거는 일리가 있죠. 반면 i7으로 내려오면 얘는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i5는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 빅리틀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봐야겠고 여러모로 되게 재밌어지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